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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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번나무님 저한테 영상통화 하셨던데, 뭐 잘못 누르셨나봐요?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제 목소리 들리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제 목소리 들리세요? 아, 예, 다행이네요. 아까 번나무님 저한테 뭐 영상통화 잘못 누르신 것 같은데, 여기 들어오시려다가 잘못 누르셨죠? 예. 네. 네, 오늘도, 오늘 2주 만에 만나 뵙는 날이에요. 오랜만에 만나 뵙고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예주님, 처음으로 입장하셨네, 예주님. 우리 예주님, 매주 오셔서 같이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예, 네. 오늘은 제가 조금 늦게 시작했는데, 어, 네. 다음 시간에도 꼭 들어오세요, 예주님. 네. 오늘 조금 늦게 시작했는데, 제가, 매번 말씀드렸듯이, 네, 안녕하세요. 우리 김경환 시인님도 오셨고, 틀리기 쉬운 문법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외래어 표기법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외래어 표기법. 여러분들, 그, 잠시만요. 보시면, 샤시죠, 샤시. 샤시, 샤시, 세시. 그, 샤시라는 말, 세시, 이 말은, 그, 알루미늄 금속 제재로 된 창틀을 의미하죠, 창틀. 그쵸? 모두들,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외래어잖아요. 영어잖아요, 영어? 근데, 그, 이 셋 중에서 어떤 외래어 표기법이 올바른 표기법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시 쓰실 때, 작품 쓰실 때, 이런 외래어들도 작품에 쓰시잖아요. 그러면 올바른 표기법을 아셔야 돼요. 네, 우리 선생님도 오셨네요. 서현주 선생님 오셨고요. 예. 혹시, 소리가 안 들려요? 예주님? 다른 분은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다른 분은 잘 들리시는데, 우리 예준이 한번 소리 좀 한번 만져보세요. 네. 혹시 이 셋 중에 어떤 표현법이 맞는 표현법인지 아시는 분 있으면, 한번 맞춰보세요. 예.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죠? 외래어인데,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영어인데, 그냥 발음 나는 대로 편하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맞는 말인데,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그래서, 외래어도 어떤 특별한 표기법이 없이, 그, 사용하는 대로, 어떤 규제가 없었어요. 근데, 1986년에 외래어 표기법이라는 거를 우리나라 문교부에서 만들었어요. 지정했어요. 그래서 외래어도 그 올바른 표기법을 해야지만 돼요. 그 네. 여기서 먼저 이 정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중요한 거, 여러분, 외래어하고 외국어하고 차이점을 아시나요? 외래어하고 외국어 차이점 아시나요? 실수로 아시고 계신다. 예. 네. 외래어하고 외국어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외국어는 말 그대로 영어, 불어, 독어, 이게 다른 나라의 말이에요. 다른 나라의 말을 외국어라고 하고, 이 외래어는 다른 나라의 말이 우리나라에 도입이 돼서 우리나라 국어처럼 사용되는 단어를 외래어라고 해요. 이해가셨죠? 외국어랑 외래어 차이 아셨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랑. 이거는 외국어예요, 외국어. 미국 말이잖아요? 영어잖아, 영어. 사랑이라는
이건 외국어고, 외래어는 우리가 러브를 뭐 러브하다 이렇게 뭐 우리나라 국어에 혼용돼서 쓰지는 않잖아요. 이 외래어는 이게 세시처럼 이렇게 우리나라의 국어처럼 사용하는 외국 언어를 외래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외래어 표기법이라는 것을 문교부에서 1986년에 지정을 했고, 우리는 그 표기법에 따라서 사용을 해야 돼요. 정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세시가 정답이에요. 세시가 정답이에요. 잘못 사용되는 말은 사시, 세시, 이렇게도 써요. 세시, 아니면 발음 나는 대로 사시, 이렇게 쓰시는 분이 계시는데, 정답은 이건 다 아니다. 이게 다 아니다. 정답은 세시가 맞아요. 세시. 영어로는 이거죠. 세시. 앞으로 작품 쓰실 때, 우리 집 베란다 앞에서, 우리 집 베란다 세시 창가를 보면서 커피 한 잔을 마셨다라고 표현하실 때는 항상 이 올바른 표기법을 사용하시길 바라겠어요. 그 외래어도 분명히 표기법이 있다라는 거를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시작하게 해볼게요. 우리 예준님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소리가 안 들려셔갖고 제가 나갔다 들어오신다고 했는데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네. 오늘은 사실 준비도 많이 안 했고, 제가 준비도 많이 안 했고, 그 다음에 할 얘기도 되게 많고, 근데 이제 시간상 허용되는 상황에서만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한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시작할게요. 저희 끄트머리에서 8월 10일부터 10월 9일까지 2달 동안, 60일 동안, 10월 9일이 한글날이에요. 한글날. 8월 10일부터 한글날까지 끄트머리 시창작 공모전을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고, 교보문고하고 협의가 돼서 교보문고 영등포점에 먼저 스크린 광고를 저희 끄트머리 시창작 공모전 포스터를 내걸면서 8월 10일 날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SNS 통해서, 그 다음에 뭐 네이버 카페나 다른 이제 인터넷 전산망을 통해서 홍보를 할 거고요. 꼭 인스타를 떠나서 저 개인 메일로 작품을 받기 때문에 인스타를 떠나서 오프라인에서도 참여를 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올해가 제1회 끄트머리 시청자 공모전이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홍보 부탁드리고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표는 10월 27일 날 할 거예요. 10월 27일 날 할 거고, 심사위원단은, 우리 끄트머리 회원분들 전원 심사위원단이 되실 거고, 정확한 심사 일정과 기준은, 제가 끄트머리 당톡방이나 카페를 통해서, 공지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우리 예준님 들어오셨네요. 네. 그래서 오늘 끄트머리 시창작 공모전을 진행할 거다. 열흘 후면 진행할 거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주제가 되게 여러 가지가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현대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대시. 과연 현대시가 뭔가? 여러분들 시 쓰고 나서 나는 현대시를 썼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보문고나 연포문고나 뭐 예스24에서 파는 시들은 다 모두 현대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신데, 과연 정말 현대시의 의미가 뭔가, 정의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현대시를 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대시가 뭔지 알아야지, 나는 현대시를 쓰는 시인이야. 그렇게 말이 되지 않을까요? 내가 어떤 시를 쓰는지도 모르면서, 시를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현대시가 무엇인가? 먼저 정의를 말씀드릴게요. 현대시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은요,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개화기 이후부터 최근까지 존재하는 모든 시를 현대시라고 해요. 개화기 이후. 개화기는 1876년이죠? 1876년을 개화기라고 해요. 고종 황제가 일본하고 강화도 조약을 맺으면서
우리나라가 개방을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강제로 일본의 억압에 의해서 그 불평등 조약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그래서 인천 그다음에 원산에 그 항구를 개방하게 돼요. 외국에 개방을 하게 돼요. 부산은 그 전에 개방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이미 하고 있었고 이 일본하고의 불평등 조약을 체결했던 1876년을 개화기라고 해요. 이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안녕하세요. 네. 이때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모든 시들을 그 현대시라고 해요.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개화기 때부터 해방 이전이면은 이제 1945년이죠? 1876년부터 1945년? 그때를 가까운 현대, 그래서 근대시라고 해요. 근대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해방 이후, 광복 이후부터 지금까지 시를 우리가 현대시라고 해요. 그래서 크게 현대시는 개화기부터 지금까지를 두고 얘기하는데, 세부적으로 얘기하자면은,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시를 현대시라고 한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작가들이기 때문에, 시인들이기 때문에, 현대시를 쓰는 현대시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해 가셨죠? 근데, 이 현대시의 특징을 말씀을 이제 드릴게요. 리처드 실버그라는 미국 시인이 있어요. 리처드 실버그라는 미국 시인이 있는데, 이 시인은 어떤 시인이냐면, 우리나라 고은 시인님 아시죠? 고은 시인님. 이 고은 시인님을 미국 문단에 진출하게끔 도움을 주었던 시인이에요. 리처드 실버그가. 어떻게 도움을 줬냐면, 버클리 대학에, 클리어 유라는 교수가 있어요. 버클리 대학에 클리어 유라는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랑 이 리처드 실버그가 고은 시인님의 시를 번역을 해줬어요. 영어로 영작을 해줬어요. 번역을 해줬어요. 그래서 미국 문단에 시집을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진출을 시켰어요. 우리나라 제목은 시간의 이쪽이라는 고은 시인님의 시집이에요. 아마 나중에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리처드 실버그의 번역을 통해서 미국에는 This Side of Time이라고 번역이 돼서 시집이 출간이 되었죠. 시인이 쓴 시가 있어요. 그 시인이 쓴 시가 스케이트 레슨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시를 좀 많이 읽어드릴 거예요. 스케이트 링크 둘레로 6살짜리 딸을 끈다. 얼음에 겁먹어 각자 얼마나 조심했던가. 노란 파카, 파란 벙어리 장갑, 빨간 캡, 사진관 스튜디오 같은 흰 배경 위에서 스케이트를 신은 딸 내 손을 잡고 옆에서 따라온다. 발이 제멋대로 굴러가면 놀라서 힘껏 붙든다. 우리의 스케이트 랄은 엇갈리며 은추를 긋는다. 바로 어제 말했다. 딸더러 엄마와 헤어진다고. 그러자 딸이 밉다고 어떻겠어? 하며 티켓 여백에 몇 줄 써 내게 건네줬다. 그러나 오늘 우리 딸은 내 옆에서 거짓말처럼 스케이트를 탄다. 내 손도 안 잡고 불안하게 첫발을 내밀며 딸은 말한다. 아빠가 가까이 있으면 아빠가 없다 생각하고 아빠가 곁에 있으면 아빠가 있다고 생각하지. 여러분 그 시 잘 읽으셨어요? 이게 리처드 실버그의 그 스케이트 레슨이라는 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인의 시를 잠깐 소개시켜 드릴게요. 유홍준이라는 시인이 쓴 사람을 쬐다라는 시예요. 사람을 쬐다. 사람이란 그렇다. 사람은 사람을 쬐어야만 산다.
돕고가 어려운 것은 바로 그 때문. 사람이 사람을 쬐 수 없기 때문. 그래서 오랫동안 사람을 쬐지 않으면 그 사람의 손등에 검버섯이 핀다. 얼굴에 젖을꽃이 핀다. 뒤에 시가 쭉 이어져 있는데 너무 길어갖고 생략할게요. 제가 이 두 편의 시를 왜 읽어드렸냐? 왜 여러분께 낭송해드렸냐? 현대시의 특징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낭송을 해드렸어요. 현대시는요, 우리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병적 징후증을 함께 드러내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 제가 오늘 강의 소개해드릴 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도 좀 이렇게 표현하는데 좀 어려움을 있을 수도 있고, 좀 약간 어려운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 어려운 철학관? 그런 것도 많이 나오는데, 한번 편안하게 시원한 맥주 한잔 드시면서 편안하게 필기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현대시가 현대사회의 병적 징후증을 드러내고 있다. 지금 사회를 도시 유목이라고 하거든요. 예전에 우리 언제냐, 신석기 구석기 시대 때 그때 유목 생활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주변에 열매나 과일을 먹고 살다가 열매나 과일 식량이 떨어지면은 식량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또 그곳에 정착을 해서 먹고 살고, 이렇게 유목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떠돌아다니는 것을 유목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도시 유목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신유목 시대가 왔다고 하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디지털 유목인이라고 해요. 우리를 디지털 유목인. 이 디지털 유목인이 뭐냐? 이거는 직업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디지털 기기를 가지고 디지털 기기로 무장한 사람들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돈을 벌고 여행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생활을 디지털 유목인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디지털 유목인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현대 다양한 정보들을 정보들을 뒤쫓으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담고 있는 거죠. 도시 유목, 디지털 유목. 우리 카톡 하루라도 없으면 살 수 있어요? 핸드폰 없으면, 모바일 없으면 살 수 있어요? 노트북 없으면 살 수 있어요? 물론 살 수는 있겠지만 몇 시간, 며칠 못 견딜 거예요. 우리는 정보들을 뒤쫓으면서 내 주변의 정보가 고갈되면은 또 다른 정보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살고 있는 도시 유목인이에요.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 여러 병적 징후증이 발생이 돼요. 쉽게 얘기해서 현대병이라고 해요. 현대병이 발생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가정 파괴, 그 다음에 소외된 노인 문제, 소외된 아동 문제. 왜냐면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줄어들고, 핵가족이 또 극소화 핵가족이 또 맞벌이 생활을 하면서 또 극소화 핵가족을 살고, 엄마 아빠랑 얼굴을 몇 시간 하루에 얼굴 못 보고 사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그렇죠? 이런 소외된 아이들, 소외된 노인들, 정보에 소외된 노인들, 기술에 소외된 노인들, 그 다음에 부모들한테 소외된 아이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파괴가 되는 가정들이 많고, 이혼율이 증가하고, 여러 상상치도 못한 범죄들이 늘어나고, 인간성이 파괴되고,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인간성 파괴가 가장 중요해요. 이게 현대 사회의 병적 징후증이거든요. 고도로 발달된 기술과 정보를 뒤쫓다 보니까 근본적인 바탕이 되어야 될 인간성이 말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의 병적 징후증이에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리처드 실버그의 스케이트 레슨,
행복했던 가정이 파탄이 나죠. 아이한테 얘기를 해요. 아빠 이제 엄마랑 헤어질 거야. 아이는 밉다고 아빠한테 메모를 남겨요. 하지만 그 다음날 아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스케이트를 타요. 그러면서 말을 하죠. 아빠가 가까이 있으면 아빠가 없다고 생각하고, 아빠가 곁에 없으면 아빠가 있다고 생각하지. 그 피르로 인한 존재? 관계? 아빠와 자식, 부모와 자식이 이런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사회적 병폐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리처드 실버그라는 사람이. 그리고 아까 유홍준님의 사람을 쬐다. 사람이 햇볕을 쬐야 되는데, 사람이 사랑을 쬐지 않으면 몸에 죽음의 검버섯이 핀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 소리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단절을 얘기해요. 사람이 사람과 단절이 되면은 죽은 거라 다름없다. 소통이 안 되면은 그거는 죽은 거라 죽은 시체나 다름없다라고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유홍준 시인이. 이것도 우리 사회의 소외된 노인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현대 사회의 병폐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현대시예요. 무슨 의미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의미냐? 좀 어렵죠? 예전에 18세기 이전에 프랑스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은 고전주의가 있었어요. 여러분 고전주의 많이 들어보셨죠? 미술에서도 들어보고 음악에서도 들어보고 클래식, 고전주의, 문학에도 고전주의가 있어요. 고전주의 문학이 있거든요. 그 고전주의가 18세기에 진행이 되다가 그 고전주의가 갖고 있는 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 때문에 18세기 말하고 19세기 초 사이에 낭만주의가 드러나게 됐어요. 낭만주의가 탄생을 하게 돼요. 어느 나라에서 많이 발전을 했냐면 영국과 독일에서 발전을 많이 했어요. 고전주의는 프랑스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고전주의를 탈피하고자 하는 낭만주의는 그 영국과 독일에서 그 시작이 됐죠. 노맨티시즘이라고 하죠. 이 낭만주의가 뭐냐? 낭만주의는요, 그동안 갑갑했던 틀 안에서 벗어나서 꿈과 공상의 세계, 그리고 인간의 감성적인 그런 본능을 얘기하는 시예요. 말 그대로 낭만적인 시예요. 한국에도 이 낭만주의가 정착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게 1920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백조라는 동인지가 있어요. 동인지. 지금은 얘기하면 문예지죠. 문예지. 백조라는 동예지가 있었는데, 그 백조라는 동예지에서 활동했던 시인들이 낭만주의의 시를 많이 썼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낭만주의는 딱 2년 동안만 존재했어요. 2년 동안만 존재하고 1924년에 1920 그렇죠? 2년 동안 존재하고 1924년에 완전 종말이 돼 버렸어요. 낭만주의가 없어져 버렸어요. 낭만주의가. 왜 없어져 버렸냐? 그 1920년대는요. 일제 강점기예요. 그 일제 강점기가 1910년부터 시작됐잖아요. 1910년부터 시작했는데, 우리가 3.1운동이 언제 시작했죠? 3.1운동이 1919년도에 시작했죠? 1919년도에 3.1운동이 시작되고, 그 다음해인 1920년도에 낭만주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영국하고 독일에서 낭만주의가 들어왔는데, 정착을 못하고 2년 만에 없어지고, 그 다음에 4년 만에 완전 종말돼 버려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는 일본이라는 나라한테 국토와 민족과 모든 사상이 지배당하고 있고 빼앗겼던 시대였던 거예요. 낭만을 따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낭만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낭만주의가 들어왔다가 바로 없어져 버렸어요. 그
그 낭만주의 뒤에 뭐가 있나? 바로 허무주의가 있어요. 허무주의, 태폐주의, 그 다음에 자포자기주의. 왜냐? 일본한테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희망이 있느냐? 시인들이 자포자기적인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태폐적인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삶은 희망이 없다. 그런 식의 태폐시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낭만주의가 우리나라에는 빨리 시들었어요. 그 중요한 예시가 뭐냐? 낭만주의의 대표적인 게 아까 백조라는 동인지라고 했죠? 그 백조라는 동인지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이상화 시인이거든요. 이상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상화 시인? 그 이상화 시인이 낭만주의로 시작했다가 1926년도에 그 백조라는 동인지에서 그 개벽이라는 동인지로 옮기면서 시를 한 편 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시, 모두들 잘 아시는 시, 바로 빼앗긴 들에도 범은 오는가 라는 시를 쓰게 됩니다. 빼앗긴 들에도 범은 오는가. 다들 아시죠? 일본한테 빼앗긴 우리 국토를, 이런 상황을 원망하면서 절규하면서 썼던 시죠. 그 낭만시를 썼던 이상화 시인이 이런 허무주의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낭만주의가 짧게 존재했었다. 이 이야기를 왜 제가 고전주의, 낭만주의, 허무주의, 태폐주의 이 이야기를 왜 했냐? 그 다음에 현대시가 있었거든요. 현대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 현대시는 말 그대로 상처예요. 상처. 트라우마. 외상이라고 그러죠. 외상. 인간들이 갖고 있는 현대 병폐에 병들어 있는 외상, 상처를 주제로 다루는 시가 바로 현대시의 특징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어떤 말이냐면, 통점 없는 시는 쓰지도 말고 읽지도 말라 라는 얘기가 있어요. 통점, 앞을 통, 점, 포인트. 아픔이 없는 시는 더 이상 현대시에서 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통점 없는 시는 쓰지도 말고 읽지도 말라. 현대시가 아니다.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낭만이라는 거는 18세기의 죽은 유물이다. 21세기에도, 고도로 발달된 21세기에도 서정시가 존재하느냐 라는 이야기들이 문학평론가들 사이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시를 쓰고 있는 오늘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서점에 가시면 아주 아름다운 시, 예쁜 시, 감성이 풍부한 시들 많아요. 베스트셀러 많이 되죠? 그런 시들 많이 돼요. 뭐 그런 시가 아예 존재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어떤 시를 써야 되고 어떤 시를 추구해야 하느냐,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작가는, 글 쓰는 사람은 시대를 리더하거든요. 시대를 리더해요. 여러분들한테 숙제해준 거 있죠? 시인이 앉았다 일어선 자리에는 피바람이 분다. 여러분들 고민 많이 해보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바로 현대시예요. 현대시. 시인이 앉았다 일어선 자리에는 피바람이 분다. 이 소리는 뭐냐면, 이거 제가 한 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한 소리가 아니고 송수건 시인이라는 시인이 한 말이에요. 이 손수건 시인이 문예창작학과 교수거든요. 어느 대학교지? 광주대학교인가? 서라벌 예술대학교가 순천대학교, 지금 현재 순천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님이에요.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시인이 앉았다 일어선 자리에는 피바람이 분다. 우리를 많이 고민하게 만들죠. 제가 어저께 우리 박예준님하고 전화통화 하면서 얘기했던 말이 있어요. 시를 어떻게 쓰느냐, 기교를 알기 전에 시인이 되라고 말을 했어요. 그 소리는 뭐냐면, 그리고 사색을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단어,
어떤 배경, 어떤 상황을 사색을 많이 해라. 우리는 생각을 하고 시를 써야 돼요. 어떤 분이 라이브 방송에 참여 요청을 보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초대? 라이브 방송에 초대? 이거 뭔지 모르겠네. 이거 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예. 하여간 잠시만요. 아, 우리 박이슬님이 라이브 방송에 참여 요청을 보냈는데 한번 불러봐 드릴까요? 박이슬님 들리세요? 안 들리시나? 혹시 들리시면 들어오세요. 예, 예. 들어오셨어요? 박이슬님, 박이슬님이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수락했거든요. 예,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셔서 그러신 건가요? 박이슬님, 예,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예, 네. 그럼 계속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인님들이, 우리 시인님들이, 음, 현대시를 쓸 때, 현대시를 쓸 때, 그,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어, 참여하면 케미컬에, 그렇구나. 박예슬님, 하실 말씀 없으시면은, 거기 소리가 나와서요, 그, 꺼주시면 돼요. 라이브 방송 참여 꺼주시면 돼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현대시를 쓰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시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고민을 하면서 시를 썼으면 좋겠어요. 시를 처음 쓰는 분들은 본인 얘기를 써요. 처음에. 본인 얘기를 써요. 여러분들 한번 본인들이 시 쓰셨던 거 한번 뒤돌아서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초창기 때는 내가 초창기 때는 어떤 시를 썼었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분명 본인들 얘기 썼을 거예요. 본인들. 내 얘기. 본인들 얘기 쓰는 게 꼭 나쁘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시를 오래 쓰다 보면은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쓰게 되고, 사회의 얘기를 쓰게 되고, 공동의 주제를 얘기를 쓰게 되고, 그게 작가들의 기질이에요. 어, 우리가 뉴스를 보더라도 그 뉴스에 대한 관심도를 가지고 시를 쓰게 돼요.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세월호에 대한 시를 쓰게 되고, 그게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작가들의 어떻게 보면 의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시를 쓰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대 시를 쓰고 계시나요? 아니면 아직도 낭만주의 시를 쓰고 계시나요? 혹은 고전주의 시를 쓰고 계시나요? 한번 본인들이 사색을 깊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현대에 살아가는 시인으로서. 자, 그 한 편의 시를 짧게 다시 한 번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나도 안다. 행복한 자만이 사랑받고 있음을. 그의 음성은 듣기 좋고 그의 얼굴은 잘생겼다. 마당에 구부러진 나무가 토질, 나쁜 땅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나 지나가는 사람들은 을의 나무를 못생겼다 욕한다. 해협에 산뜻한 보트와 즐거운 돛담배들이 내게는 보이지 않는다. 내게는 무엇보다도 어부들의 찢어진 어망이 눈에 띌 뿐이다. 왜 나는 자꾸 40대의 소작인 처가 허리를 구부리고 걸어가는 것만 이야기하는 걸까? 처녀들의 젖가슴은 예나 지금이나 따스한데 나의 시에 운을 맞춘다면 그것은 내게 거의 오만처럼 생각된다. 꽃피는 사과나무에 대한 감동과 엉터리 화가에 대한 경악이
나의 가슴 속에서 다투고 있다. 그러나 바로 두 번째 것이 나로 하여금 시를 쓰게 한다. 베르톨드 브레이트라는 시인이 쓴 시예요. 제목이 뭐냐면 서정시를 쓰기 힘든 시대가 제목입니다. 서정시가 과연 지금 21세기에도 존재를 하는가? 여러분들도 한번 깊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지금 시간이 오늘 많이 갔네요. 오늘의 두 번째 시 쓰기의 기본 원리를 얘기해 드릴게요. 시 쓰기의 기본 원리. 시 쓰기는요, 두 가지. 기억력과 상상력입니다. 기억력은 재생된 경험을 통해서 재생된 능력이고요. 내가 경험을 통해서 재생된 기억되는 세계, 그게 기억력이고요. 상상력은 내가 경험하지 않는 함축의 세계예요. 무슨 뜻이냐? 제가 또 한 편의 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우리 시 많이 읽어드리죠. 우리 끄트머리 제5회 101장 수상작 이화님의 엄마의 도마라는 시예요. 새벽벌은 차갑고 아리더라. 엄마 도마 위에 마늘 한 줌. 어둑한 밤에 으깨진 별빛. 새벽 그리고 별에는 엄마의 도마가 살고 있다. 새벽은 까칠한 밤. 말갛게 씻고 차가운 시간을 자박자박 썰어 고요한 정막을 끊어내면 엄마의 도마에선 한 움큼 별 냄새가 난다. 새벽에는 별들이 엄마의 도마 뒤로 숨는다. 불 꺼진 방안 가득 별들이 일어나기에 아침에는 뜨겁고 요란하다. 제가 이 시를 왜 읊어드리냐면 원간형과 보조간형이라는 게 있어요. 원간형과 보조간형. 이 시에서 우리 이화님의 이 시에서의 원간형은 새벽 하늘이에요. 새벽 하늘. 보조간형은 뭐냐면 바로 엄마의 도마, 마늘 한 줌, 으깨진 별빛, 고요한 점막을 끌어내면 별냄새, 이런 것들이죠. 새벽 하늘은 시인이 이화님이 직접 경험해본 장면이에요. 새벽 하늘 한번 봤겠죠. 그래서 시를 쓰기 시작했겠죠. 하지만 엄마의 도마, 마늘 한 줌, 으깨진 별빛, 별 냄새, 이런 거는 이화님이 경험해보지 못한 상상의 세계죠. 이화님이 새벽 하늘에서 시작된, 원간염에서 시작된 이 새벽 하늘이 보조간염으로 건너온 거예요. 바로 뭐죠, 이게? 우리 1회 때 배웠죠? 바로 은유의 세계예요. 은유의 세계. 시는요, 바로 이게 기본이에요. 원간염을 보조간염으로 표현하는 거. 이게 시입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시가 뭐예요? 시를 어떻게 써야 돼요? 많이들 물어보시죠? 알려드려도 물어보시고, 제발 네이버 카페에서 강의 들어보셔요 해도 또 물어보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는 원간염을 보조간염으로 표현한 것이 시다. 즉, 내가 경험한 세계를 상상력의 세계로 표현한 게 시다. 다시 한번 쉽게 얘기할게요. 바로 은유의 세계가 시다. 여러분 이해 가셨나요? 이게 시의 기본 원리입니다. 시의 기본 원리. 시간이 한 5분 남았는데, 제 맨 마지막 시간에 제가 끄트머리 수상작 읽어드리죠. 공교롭게도 끄트머리 이번 6회 시상작이 제시예요. 제시라서 제가 읊어드리기가 좀 쑥스러워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시 제목을 어떻게 지어요? 아까 많이 궁금해 하셨던 부분, 그 부분 살짝 얘기를 할게요. 오늘 한 10분 정도 좀 늦게 끝나도 괜찮으신가요? 10분 정도 좀 늦게 끝날게요. 이게 시 제목을 어떻게 지어요가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네. 시 제목 짓는데 많이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두 분류의 시인이 있어요. 두 분류의 시인인데, 첫 번째, 시 제목을 먼저 쓰신 다음에 시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시를 먼저 쓴 다음에 제목을 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해 가세요? 그, 저는 카페 갈 때요. 커피 마시러 카페 갈 때 간판을 보고 가요. 네이밍을 보고 가요. 그 카페 이름이 너무 예쁘면은 카페 이름이 예쁘면 들어가요. 근데 어떤 분들은 분위기를 보고 들어가죠. 분위기를 보고 들어가요. 카페 이름이 아니고 카페 분위기, 카페 컬러, 카페 인테리어 이런 걸 보고 들어가요. 무슨 뜻이냐? 간판은 시 제목이고요. 카페 분위기, 인테리어는 시예요. 시 내용이에요. 시 내용. 여러분들 인테리어 예쁘게 해놓고선 시 제목 잘 못 지시죠? 그, 이 제목을 예시로 들기에는 너무 많아서, 제시를 예시로 들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부지런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봤어요.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봤는데, 어떻게 제목을 지을 것인가, 그 기준을 제 나름대로 정리해봤어요. 먼저, 함축적인 제목, 상징적인 제목을 쓰시면 돼요. 함축적이라는 말 아시죠? 예주님 아시죠? 어저께 제가 전화통화로 말씀드렸죠? 사전적인 의미 플러스 사전적인 의미가 아닌 의미가 중복된, 포함된, 더불어 플러스된 게 함축적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쓴 제목, 함축적으로 제목을 쓰면 그게 상징적인 제목이 되겠죠? 제시에 어떤 시가 있냐면 가루는 내리는 날이 더 춥다라는 제목이 있어요. 가루는 내리는 날이 더 춥다. 이 소리는 뭐냐면 눈이 두 가지 눈이 있어요. 한방눈이 있고 가루 눈이 있어요. 이거는 기상학적으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말이에요. 한방눈은 날이 포근해지면서 눈이 뭉쳐져요. 하늘에 떨어지면서. 그래서 뭉쳐져 갖고 내리는 눈이 한방눈이고요. 그 가루는 쌀이눈이라고 하죠. 쌀이눈. 가루는 날씨가 꽁꽁 추워서 눈이 수증기가 떨어지면서 가루처럼 부서져서 떨어져요. 날씨가 추운 날에는. 그래서 가루는 날이는 날이 더 추워요. 이거는 사전적인 의미죠. 사전적인 의미. 근데 제가 이 시를 썼을 때는 어떤 의미냐면 가뜩이나 추운 날인데 그때 이별을 하면은 내 속이 더 쓰리다 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사전적인 의미가 없는 말이죠. 이게 바로 상징적인 의미, 함축적인 의미. 이렇게 시 제목을 지으시면 돼요. 또 개나리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저는 이 개나리꽃이 어떤 시냐면 그 세월호 얘기를 쓴 거예요. 세월호 얘기를 쓴 거예요. 세월호 그 노란색 리본 있죠? 그거를 개나리꽃이라고 저는 상징적으로 썼어요. 그래서 봄이 되면 우리의 가슴에 우리가 걸어가는 길목에 노랗게 개나리꽃이 핀다라고 시를 표현했어요. 봄만 되면 매년 봄만 되면 나는 세월호 사건을 잊을 수가 없고 떠난 너희들을 잊을 수가 없다라는 시예요. 상징적인 의미로 개나리꽃이라고 표현했어요. 이렇게 함축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로 시 제목을 지으시면 돼요. 두 번째, 관심 끌기, 궁금증을 유발하면 돼요. 제가 아까 카페 말했죠, 카페. 어, 어떠한 카페? 제목이 예쁘네? 궁금하네? 저 카페에는 들어가면 어떤 분위기일까? 어떤 인테리어가 꾸며져 있을까? 궁금하죠? 그런 궁금증 유발하기가 바로 시 제목 쓰는 방법이에요. 제 시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택배 보내기라는 시가 있어요. 택배 보내기. 시 제목이 택배 보내기예요.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택배 보내기? 과연 뭘 보냈을까? 택배로 뭘 보냈을까? 그래서 시를 읽어봐요. 궁금증 유발하기, 관심 끌기. 또 어떤 시가 있냐면, 흰 병기에 입맞춤하다라는 시가 있어요. 흰 병기에 입맞춤하다. 어떤 미친 사람이 병기에 입맞춤해요? 근데 흰 병기에 입맞춤하다라고 제목을 썼어요. 지었어요.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병기에 입맞춤을 해? 더럽게? 어떤 시지? 라고 읽어보게 돼요. 시 제목, 짓기 두 번째, 관심 끌기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평범한 제목에 의외의 내용을 표현하기. 이거는 제가 좀 한번 읽어드려야 돼요.
평범한 제목의 의외의 내용을 표현하기. 제 시에 정수기라는 시가 있고, 건조기, 물티슈, 가습기, 선인장, 이런 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가습기라는 시를 잠깐 읊어드리면, 가장 짧아서 읊어드릴게요. 제목이 가습기예요. 그러면 독자들은 가습기? 내가 생각하는 건조할 때 방 안에 트는 물이 기체가 돼서 나오는 그 기계를 얘기하는구나 라고 상상을 하면서 시를 읽게 돼요. 하지만 어떤 시냐면 목구멍 따갑도록 목을 하여라. 억척스럽게 살았건만 몸뚱이 하나 가져가지 못하는구나. 이제 살아생전 육신 허공에 뿌릴 터이니 흩어지는 마지막 모습 기억하여라. 이렇게 저는 가습기를 썼어요. 내가 생각하는 건조할 때 트는 기계인 줄 알고 시를 읽었더니 이거는 장례식 치르는 시구나. 사람이 죽어서 흩어지는 마지막 모습을 표현한 시구나. 의외의 내용이 표현이 되죠. 반전. 이런 의외의 내용, 반전이 있으면 감동이 어떻게 된다? 극대화된다. 네 번째 방법. 제재를 시 제목이 정 짓기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 시에 제재를 쓰면 돼요. 제재가 뭔지 아시죠? 소재, 주제. 소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소재가 제재예요, 제재. 아시죠? 그 제재를, 제목 정말 짓기 어렵다 그러면 제재를 그냥 시 제목을 쓰세요. 그러면 돼요. 제 시에 혼밥이라는 시가 있고, 철길이라는 시가 있고, 편지, 돌멩이, 작은 별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거는 시의 핵심 소재를 제목으로 그냥 쓴 거예요. 이게 제재를 쓰는 방법.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번째 맞나요? 하나, 둘, 셋, 다섯 번째구나. 다섯 번째, 상상력을 표현해보세요. 상상력. 제 시에 어떤 시가 있냐면 그리움의 부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별들도 눈물을 흘린다 라는 시들이 있어요. 그리움의 부피. 이게 말이 돼요? 그리움이 어떻게 부피가 있어요? 상상력이죠. 상상력을 한번 써보세요. 시 제목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거는 수학 공식인데? 이거를 문학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상상력으로. 이거를 시로 한번 표현해보세요. 상상력을 발휘해서 써봐라. 이게 시 제목. 그 다음에 언어의 창조가 있어요. 언어의 창조. 기존의 국어 사전에 없는 거를 내가 만드는 거예요. 시인은 언어의 마술사예요. 언어의 마술사. 그런 말이 있어요. 시인은 언어의 마술사고 평론가는 그 마술사를 쫓아다니는 조수예요. 조수. 마술사를 쫓아다니는 조수예요. 시인은 그래서 언어를 창조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쓴 시 어떤 시가 있냐면 별 부스러기, 별지기의 고백, 팝콘별 이런 게 있어요. 팝콘은 팝콘이지 팝콘별이라는 게 국어 사전에 있어요? 없죠. 제가 만든 시어예요. 제가 만든 단어예요. 별지기의 고백. 등대지기는 있어도 별지기라는 말을 많이 안 쓰죠. 제가 만든 시어예요. 별 부스러기, 과자 부스러기는 있어도 누룽지 부스러기는 있어도 별 부스러기 국어 사전에 없는 말이죠. 제가 만들어낸 시어예요. 새로운 언어를 창조해 보세요. 그걸 시 제목을 써보세요. 그럼 참신한 시 제목이 된다. 그리고 몇 번째인지 모르겠네요. 다음 언어의 유의가 있어요. 언어의 유의. 언어의 유의란 언어의 유의라는 말은 쉽게 얘기해서 말장난. 아이러니라고 표현하죠. 이 말장난을 왜 하냐? 풍자, 암시, 해학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써요. 제 시에 어떤 시가 있냐면 두 개의 별, 이별이라는 시가 있어요. 별이 두 개니까 두 개의 별, 별이 두 개니까 하나 별, 두 개 별, 이별이 되잖아요. 말장난한 거예요. 별, 두 개의 별, 이별. 그리고 낮에 우리 이여하님의 시, 라면을 제가 소크라테스 라면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소크라테스 라면이라는 것은 조사가 될 수도 있고 먹는 라면이 될 수도 있어요. 소크라테스 라면, 누구 라면, 너 라면, 나 라면 할 때 라면을 들 수 있고 먹는 라면을 들 수 있고
말장난이죠, 말장난. 언어의 유희예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세요.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크게, 시 제목을 짓는데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감추기와 드러내기. 감춰보세요. 뭘 감추냐? 제 시에 어떤 시가 있냐면, 들키다. 1, 2가 있어요. 들키다. 바란다. 지각하다. 아물다. 뭔가 빠졌죠? 뭔가 빠졌죠? 뭘 들켜? 아물다? 뭐가 아물어? 바란다? 뭘 바래? 뭔가 빠졌죠? 감추기. 그럼으로써 독자들한테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시 제목을 줄 때 한번 감춰보세요. 상상력을 감춰보세요. 마이너스 상상력이라고 하거든요. 전문적인 용어로. 그런 다음에 드러내기. 드러내기는요, 말 그대로 시 주제를 그냥 시 제목에 완전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빼앗긴 드레도 봄은 오는가. 빼앗긴 드레, 이상화 시인의 시, 빼앗긴 드레도 봄은 오는가. 그게 주제예요. 시 주제. 잃어버린 국토에도 따뜻한 봄이 오는가. 바로 그거를 시 제목을 그냥 써버린 거예요. 제 시에는 어떤 시가 있냐면, 봄날이라서 그대를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시가 있어요. 바로 그 봄날이라서 다시 그대를 만나고 싶습니다. 이게 시 제목이었어요. 그게 시 주제였어요. 시 주제. 그걸 바로 그 주제를 그대로 시 제목으로 쓴 거예요. 그 계절에 공황 장애가 왔다. 라는 시도 제가 썼어요. 시 주제였어요. 그 계절에 공황 장애가 온 내용을 제가 시를 썼어요. 1, 2, 3, 4편. 그 4편의 시리즈를 쓴 시거든요. 그 주제를 그대로 제목으로 옮겨 쓴 거예요. 이렇게 드러내기를 해보세요. 드러내기. 이거는 플러스 상상력이라고 합니다. 플러스 상상력. 시 제목을 감추기와 드러내기로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그러면 시가 좀 더 독자들한테 궁금증을 유발하고 상상력을 유발하고 뭐랄까? 시 제목 짓는데 많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 습관이 되면은요. 여러분들 궁금증, 시 제목 어떻게 져요? 궁금해 하셨는데,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시간이 정말 오버가 됐어요. 제가 시계가 저 멀리 있어서 모르겠는데, 한 15분, 10분, 15분 오버가 된 것 같은데, 그, 다음 시간도 여러분들 피와 살이 되는 그 여러분들 그 정보를 갖고 올 거예요. 올 거고, 아마 바뀔 수도 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의 제 계획은 원고지 사용법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고지 사용법. 이 원고지 사용법은 맞춤법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원고지 사용법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습관적으로 시 쓸 때, 맨 마지막 연에 맞춤표 찍으시는 분들 계시죠? 그 맞춤표 찍지 마세요. 맞춤표, 쉼표, 느낌표, 물음표도 하나의 단어입니다. 하나의 단어입니다. 의도적으로 의미가 있을 때 쓰셔야 돼요. 헌데 1년에 안 쓰고 2년에 안 쓰고 3년에 안 쓰는데 꼭 마지막 년에 맞춤표 시 다 썼다 맞춤표 딱 찍는 분이 계세요. 무슨 소리인지 아셨죠? 그 맞춤표 쓰지 마세요. 그 맞춤표도 하나의 단어입니다. 시어입니다. 알았죠?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마지막까지 즐거운 토요일 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더 좋은 주제를 갖고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끌게요. 감사합니다.